눈이 온 다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족제비다. 족제비는 다리가 짧아 눈이 다져지기 전에 쥐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무 뒤에서 얼굴을 내민 담비. 담비는 삭과 더불어 먹이 사슬의 최상층을 차지하는 포식자다. 하지만 육식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와 꿀도 좋아하는 잡식성이다. 작고 둥근 귀, 윤기 있는 털의 몸통은 노랗고 머리는 검다. 꼬리는 몸통 길이의 3분의 2 정도에 이를 정도로 길다. 담비는 나무를 잘 탄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점프해 이동하면서 청설모를 노리기도 한다. 담비는 울창한 침엽수림에 살면서 두세 마리씩 짝을 이루어 다니길 좋아한다. 무인 카메라 앞으로 다가온 담비. 족제비과 동물 특유의 호기심과 장난기가 발동한다. 녀석들은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면서 너구리, 오소리, 사양노루 등을 잡아먹기도 해 작은 호랑이로 불린다. 담비는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세력권을 표시한다. 자주 이용하는 바위에 올라가 항문선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묻혀 영역을 주장하는 것이다. 냄새는 서식 영역을 결정하는 야생의 또 다른 언어다. 겨울바람 속에서도 생명의 흔적은 가지 끝에 매달려 있다. 네 발 달린 동물은 눈 위에 발자취를 남긴다. 눈밭에서 고라니가 이동 중이다. 고라니의 어깨 높이는 약 55cm. 쌓인 눈은 이미 배밑까지 닿았고 발은 푹푹 빠진다. 기어서 올라가 보지만 더 이상의 전진이 불가능하다. 눈이 녹기를 기다려야 한다. 눈이 녹아내리는 곳에서 조그만 굴이 발견됐다. 땅 위에는 쥐가 만든 통로가 드러나 있다. 본래 눈 밑에 파놓은 것이 녹으면서 드러난 것이다. 눈과 지면과 바짝 된 부분을 통로로 이용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온도가 따뜻하고 먹이를 구하기 쉬운 위치죠. 아주 길게 또 그 거미줄처럼 종으로 횡으로 마른 풀로 둥글게 말아 만든 대륙 밧쥐의 은신처도 노출돼 있다. 은신처 옆의 배설물은 최근까지 눈 밑에서 생활했음을 보여준다. 이 대륙받지의 그 겨우살이 행동의 중심은 그 보금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마른 그 풀로 아주 따뜻하게 감싸놓은 거죠. 그리고 그 옆에 가장 이제 하루에 여러 번 이용해야 되는 분장 즉 똥무대기가 있고요. 눈 위를 걷던 대륙 밧쥐. 눈이 두텁게 쌓이자 녀석은 눈과 땅의 경계 지점에 굴을 파기 시작했다.
통로의 중심지에는 마른 풀을 모아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옆에 화장실을 마련했다. 눈이 쌓여있을 때는 안전한 보금자리였지만 눈이 녹으면서 땅 위에 노출된 것이다. 눈이 녹지 않은 곳을 파봤다.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연결된 통로가 건설돼 있다. 통로를 따라가자 놀란 쥐 한 마리가 고개를 내민다. 겨울숲은 생명의 흔적을 가장 잘 드러낸다. 나뭇잎이 떨어져 시야가 열리고 네 발 달린 동물의 발자국이 남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눈 위의 발굽은 노루가 지나가면서 남긴 흔적이다. 발굽 뒤에 며느리 발톱에 찍힌 멧돼지 발자국. 멧돼지가 자주 지나다닌 곳엔 길이 나 있다. 멧돼지의 길을 따라가 보았다. 땅을 파헤친 흔적이 나왔다. 멧돼지는 눈 아래 얼어붙은 땅을 80cm 이상 파고 들어갔다. 녀석은 주둥이가 딱딱해서 불도저처럼 언 땅을 뒤질 수 있다. 예, 나무 뿌리 부분이죠. 뿌리 부분인데 나무의 썩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판 것은 굼벵이, 지렁이 등을 잡아먹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그 한물이 가족 전체가 와가지고 판 것 같네요.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초토화되어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멧돼지는 계절별 먹이를 찾아 넓은 지역을 이동한다. 한반도 식생에 잘 적응한 종으로 새끼를 많이 낳고 연 2회 번식도 가능한 다산성이다. 녀석은 주로 땅을 파서 식물성 먹이를 구하는데 상체가 크고 하체가 짧은 체형이어서 땅을 파기에 유리하다. 또 주둥이가 딱딱하고 코끝까지 뼈가 연결돼 있어 불도저처럼 밀면서 땅을 팔 수 있다. 멧돼지는 몸에 땀샘이 없어 항상 몸이 뜨겁다. 그래서 뛰거나 활발한 활동 뒤에는 물을 찾아가 몸을 식힌다. 흙탕물이 고인 곳을 찾으면 누워서 털을 비비며 진흙 목욕을 즐긴다. 털에 붙은 기생충과 진드기를 털어내기 위한 것이다. 노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늦가을에 빠진 뿔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수컷이다. 새끼는 마른 나뭇가지를 끊어 먹는다. 그 옆엔 어미가 뒤를 따르며 보살핀다. 노루는 목의 중심으로 작은 무리 생활을 한다. 노루는 고라니와 달리 송곳니가 없고 엉덩이에 흰 털이 나 있으며 산지형으로 적응해 비탈길도 잘 달린다. 새끼는 먹이에 미련이 남지만 언덕을 넘는 어미를 따른다.
산기슭 과수원에 메토끼가 나타났다. 녀석은 뜀박질의 명수다. 경계를 할 때는 앞발을 들고 귀를 쫑긋 세워 안테나처럼 움직인다. 위협을 느끼면 큰 뒷발로 도약해 순식간에 사라진다. 먹이를 찾아 인가 근처까지 오는 고라니. 먼저 냄새를 맡아보고 마른 잎을 뜯어먹는다. 고라니의 활동 무대는 논과 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다. (20여) 분간 먹이 활동을 마치면 엎드려 휴식을 취하면서 되새김질을 한다. 멧돼지 6마리가 산기슭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고 있다. 멧돼지 발굽 소리에 놀란 것은 고라니. 뒷다리를 내지르며 튀어오르는 걸음걸이로 은신처를 찾아간다. 고라니가 멈춰섰다. 앞에 장애물이 놓였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살핀 고라니가 뒤돌아온다. 그리고 뒷다리에 힘을 준 다음 뛰어넘는다. 고라니는 2m 이상의 높이도 뛰어넘는다. 다음 날 고라니가 뛰어올라간 산을 찾아봤다. 앞발굽 뒤에 뒷발굽이 겹쳐 찍혔다. 고라니 똥은 검고 1cm 정도의 크기의 타원형이다. 야생동물에겐 그들만의 언어가 있다. 고라니는 송곳니로 나무를 긁어 자기 영역을 주장한다. 이 줄기를 긁어놓은 거거든요. 송곳니로 긁으면서 이렇게 보풀하기가 하고 있죠. 그래서 연필보다 가늘거나 연필곡기, 이제 가느다란 나무 줄기에다가 이렇게 송곳니로 긁어서 보풀하기를 만들어 놓거든요. 고라니는 고개를 들어 송곳니로 긁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흔적을 남기고, 노루는 고개를 숙여 뿔질을 하기 때문에 낮은 위치에 흔적을 남긴다. 노루의 뿔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위용의 상징이고 싸움의 무기다. 노루의 뿔질이 필사적이다. 자신의 영역에 다른 수컷이 들어와 나무에 흔적을 남겨 자극을 받은 것일까? 뿔이 자라면서 가려움이 심해졌기 때문일까? 나무 흔적은 영역 확보와 의사소통의 도구다. 야생에서 만난 생명들은 세밀화를 통해 거듭난다. 최현명 씨는 지난 10여 년간 한반도에서 사라진 야생동물을 찾아 동북아를 돌아다녔고 그들의 생태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호랑이, 표범, 늑대, 여우 등은 이미 사라졌지만 흔적과 자취는 그림 속에 남아있다. 야생의 삶을 이해하는데 배설물은 최현명에게도 가장 중요한 단서다. 배설물 하나하나에는 그들의 먹이, 지나간 시간,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정보가 응축돼 있기 때문이다.
물동 타입. 하게 하려고. 곰똥 완전 사람똥이더라고요. 예, 사람. 이건 이제 개과 동물인데 발바닥 하나도 쉽게 보아 넘기지 않는다. 앞발 비교죠 이제. 앞발이 무게 중심이 앞에 있으니까 주로 발발이 벌어지고 뒤쪽으로 이제 차는 역할을 하니까 모아지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오줌 자국은 암수를 비교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오줌 자국 비교죠. 뭐 아시다시피 수컷은 다리 한쪽 다리 들고 하니까 발자국이 하나 안 보이고 암컷은 앉아서 노니까 뒤쪽이 비교. 동물을 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드는데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 속에 구성 요소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흔적과 자체를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동물도 보게 될 수 있고 그 숲의 건강성도 알 수 있고 그 구성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 국경과 인접한 중국의 헤이룽 장성. 이곳은 한반도에서 사라진 야생동물이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는 곳이다. 산기슭을 헤치고 다니는 꽃사슴. 한때 한반도 전역에 분포했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사라진 종이다. 꽃사슴은 귀를 세워 주위를 살피며 움직인다. 사슴같이 큰 동물까지 잡아먹는 포식자 늑대. 사냥은 무리지어하며 내부 서열이 엄격하다. 후각이 발달해 냄새로 먹이를 쫓고 경쟁자의 오줌과 분비물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한반도와 식생이 비슷한 헤이룽 장성. 제중국 동포인 박인주 교수는 중국에서 지난 40여 년간 포유동물을 연구했고 국제급 교수의 지위를 얻었다. 박 교수와 함께 찾아 나선 것은 한반도에서 거위 자출을 감춘 사향노루. 험준한 암벽에서 살아가는 녀석이다. 협곡을 타고 오르자 바위 아래 양지 바른 곳에서 사냥의 쉼터가 발견됐다. 여기 이거 암수 구별이 되거든요. 똥. 뒤쪽으로는 깎아지른 암벽이고 앞은 시야가 터진 곳이다. 낙엽 위엔 사냥의 배설물이 수북히 쌓였다. 그 변소라 할까 이 똥 무더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위치가 있고 안전하고 앞 시야가 이렇게 넓은데 여기서 똥 무더기가 막 여기 봐요. 이렇게 두께 이게 전부 다 똥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몇 년 심지어는 뭐 수십 년 동안 이용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서 이 오래된 똥, 여름똥 혹은 뭐 1, 2년 지난 똥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 보다시피 하얗게 풍화된 것도 있고 이 균들이 붙어서 이렇게 뜬 자리도 있고 이 금방 눈 이런 갈색의 똥도 있고 참 재밌거든요. 사냥은 천적을 피해 가파른 암벽을 서식지로 선택해 살아간다. 암수 모두 머리에 뿔이 있고 먹이가 적은 겨울에는 나무 껍질 등을 끊어 먹는다. 앞발로 눈을 헤치고 먹이를 찾는 능력은 크게 발달하진 않았지만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사냥이 경사가 급한 암벽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것은 발굽 때문이다. 발굽은 옆으로 넓게 벌어져 지지 역할을 하고 발바닥은 탄력이 좋아 바위에 밀착된다. 사냥은 일평생 자신이 정한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암벽에 특화된 종이다. 먹이 활동이 끝나면 바위 처마로 내려와 되새김한다.
절벽 아래 쓰러진 고목 위를 건너간 발자국이 발견됐다. 나무를 타고 건너간 동물은 누구일까? 발굽을 가진 동물 중에 나무를 건너갈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다. 이 사양노루는 이런 나무, 요것도 더 경사진 것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발자국을 볼 때 요 작은 발굽과 그 앞에 큰 발굽의 거리, 그리고 벌러진 정도를 볼 때 역시 사양노루가 틀림없어요. 발굽 뒤에 잘 발달한 며느리 발톱. 사형노루가 고목을 건너고 나뭇가지를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이다. 절벽 아래 협곡에서 또 다른 사양노루의 흔적이 발견됐다. 지나다니는 길에 눈 배설물이다. 크기는 사냥보다 작은 7mm 정도고 낙엽을 먹었는지 갈색이다. 똥도 뭐 1cm, 근 2cm도 가는데 그보다도 많이 자고. 사향노루의 배설물 바로 옆에서는 담비의 흔적이 발견됐다. 여기 오줌 자리에서 요 뼈 부스러기 여기, 그리고 이쪽에 요 털들이 이렇게 여기 다 쌓여 있고요. 그리고 근처에는 사향노루의 털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천적 관계인 사향노루와 담비. 흔적과 목격담을 근거로 유추해보면 사향노루는 고목을 건넜고 발굽 사이에서 분비액을 뿌려 자신의 영역을 표시했다. 협곡에 사는 담비는 발자국에서 사향노루의 냄새를 맡았고 뒤쫓아가 사향노루를 잡아먹는 천적 관계를 흔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